일터 신학에서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좋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니, 벌들은 수마일을 날아가서 화분을 채집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벌통에 있는 벌들은 그 화분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이 꿀을 만들어내는 거란다 라고 삼촌이 데니스 바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데니스 바케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의 기본 취지는 신뢰, 자유, 더 큰 집단의 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개인들이라는 벌집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한 환경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집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한 환경 창조를 통해서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들었던 일터에서 정보는 모든 방향으로 흘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관여했다. 위에서 아래까지 투명했고 동시에 자율적이었다. 업무에서의 실수나 실패도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조직들에 비하면 양호했다. 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팀에서 모든 방향으로 정보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게 되고 위에서 아래까지 투명하고 자율적인 조직이었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실수나 실패가 오히려 전통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조직에 비하면 더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팀 경영을 도입하면서 의사결정권이 리더에서 팀으로 넘어갔다. 팀 경기에서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팀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조처를 취할 기회를 주었다. 이 방식은 팀원들에게 일의 즐거움을 주었지만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했다. 데니스 바케가 경영했던 그 회사에서의 그 경험을 우리한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팀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의사결정권이 팀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팀장한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까지 의사결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위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팀원들에게는 즐거움을 주었지만 몇 가지 다른 쪽에서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리더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전통적인 권리였던 의사결정권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팀원 한 사람이 조직 전체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만큼 박식하고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것인가? 라고 호소하는 그 고통의 호소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에 있어서는 즐거움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결정권을 넘겨준 쪽이나 조직 전체 입장에서는 고통을 호소한 상태에서 데니스 바케는 그 문제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겠지요. 기도하면서 1970년대와 80년대의 건의함, 서제스턴 박스 관리 기법에서 그 리더와 조직 전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팀원들로부터 건의와 제안을 얻는 것이
건의함 제도에다 하게 되면 거꾸로 리더가 아닌 의사결정권자인 팀원들이 리더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인가? 의사결정자는 의사결정권을 쥐는 사람은 제기된 문제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거나 아이디어를 개진했거나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의사결정권자인지가 불분명하다 하게 되면 리더가 한 사람을 선발해서 조언을 얻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사결정권자는 반드시 리더나 동료들 혹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야만 하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했습니다. 중요하죠. 반드시 리더나 동료들이나 혹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걸 조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의 욕구와 권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팀과 조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데니스 바케의 오래된 딜레마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개인이 조언 프로세스를 활용하게 되면 5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언 의뢰를 받은 사람들을 즉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학습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고 또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조언을 부탁받은 사람은 자신이 존경받고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의사결정하는데 자기한테 전문성이나 조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고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을 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겸손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게 되면 그 행동 자체가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의사결정자와 조언자는 보통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조언을 형식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셋째는 의사결정은 현장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조언은 상황을 이해하고 결과물에 대해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이 경험에 비할 만한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을 넘겨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현장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통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보다 최적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게 되면 문제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장단점에 정통하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한 의사결정자는 결정에 따른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각종 조언들을 들어가면서 그런 약점들이 극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정말로 순수한 즐거움이죠. 조직 안의 즐거움의 양은 상당 부분이 개인한테 주어진 의사결정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언은, 어드바이스는 마치 내리는 눈과 같아서 부드러울수록 더 잘 내리고 더 오래 머물수록 마음속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조언하는 리더가 되십시오.